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오시면은 이제 복지정책 얘기를 할 거구나, 이렇게 벌써 시청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어제, 저녁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특히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 좀 해보려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이것도 발령이 됐죠? 오늘 발령이 됐어요.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데 이제 경기도에서 가평, 연천 이런 데 이제 제외됐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 저감 조치만으로 이제 미세먼지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국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의 영향이 반이고 국내적인 요인도 한 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우리 생활하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일어나면 일단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필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그래요. 30년 전보다는. 예.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건가 봐요. 예, 그렇죠. 그때 그때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쓸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어떤 전 하나의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나날이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의 무리한 발언들, 막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6살의 최고위원 후보가 그딴 것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 막말을 했던 거 사과는 일단 했죠. 전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예.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당이 맞는가라는 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사실상 대선 불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김준규 예. 최고위원 후보죠? 예. 아까 전 단계 무슨 대통령 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탄핵을 하는 그날까지 뭘 하겠다. 문재인 예. 탄핵을 얘기하고 저는 한국당이 보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고 보수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5.18 망언을 가지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아주 구태하고 퇴행적인 정치를 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예. 뭔가 건강한 보수가 생겨나야 예.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그 균형적인 경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나치 수구적이고 퇴행적이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예. 냉전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색깔론, 지역주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5.18 예. 망언은 말이죠. 한국당은 지금 여러 가지 후보들의 행태로 볼 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상구 위원장님께서는 복지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전당대회 같은 곳에서 이 복지 정책이 다루시지 않고 예. 그야말로 이 망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이 정치란 게 결국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지 정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면 예. 그게 결국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나쁜 피해를 미칩니다. 예.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왜 현 정부가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그렇죠. 이제 복지를 더 강하게 주장해야지 표를 얻으실 건데 예. 저런 건 그냥 표를 가져가라고 아주 용을 쓰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전당대회 때 이상구 위원장님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하면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부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론회를 들여다봐도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서로 그냥 그런 상황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국회가 좀 재구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런 답답한 국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조금 여러분들께 아주 희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정부 포용국가 청사진 발표.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신생아서부터 노년 세대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는 포용국가 선언을 이제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보시면서 좀 남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평상시에 주장하던 바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밝혀주셔서 예. 굉장히 뿌듯했고요. 예. 아마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면서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아주 구체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특히 이제 사회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예. 유은혜 그 교육부총리님께서 예. 이제 직접 출연하시고 예.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오시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사회정책 수석도 오시고 예. 이렇게 해서 아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게 아닌가 하는 예. 희망과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그 대선 당시의 공약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런 어떤 그 이즘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방향이 예. 혁신 성장, 예, 소득 주도 성장, 예. 공정 경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소득 주도 성장 얘기가 이제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죠. 예.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지금 우리 경제난의 모든 혐의를 이제 뒤집어 쓰는 이런 양상을 예. 보였는데 아무튼 소득 주도 성장보다 혁신 성장 쪽으로 정부가 좀 기우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나 올해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에서도 일단 포용적인 성장 국가, 예. 포용 국가 예.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용 국가라는 거는 혁신 성장을 하되 뭔가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예.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성장을 더 이제 동력을 확충시키고 예.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복지가 소홀히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은 끝났다. 예. 혁신 성장으로 가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분배와 이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개념이고 포용적 성장 국가라는 건 그리고 복지 국가라는 차원에서 뭔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그 구조적인 모순이 사회적인 불평등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도 결국은 불평등 문제예요. 맞습니다. 정의의 저스티스의 문제도 결국은 불평등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혁신 성장의 어떤 그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한편으로 어쨌든 분배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낙수 예.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예. 점점 이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OECD 국가에서 아주 불평등의 정도가 빠르게 늘어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개의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4년 내에 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기초 생활을 넘어서 기본 생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어떤 도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이거는 뭘까요, 위원장님?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초생활보장법은 그야말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그 죽지 않을 만큼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면 예. 기본생활이라는 게 뭐 지금 서울시에서 그 기본 임금을 그 보장하겠다 해서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게 지금 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국민의 삶, 예. 그 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애 놓고 키우고 하는 그런 삶들을 예. 이제는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예. 의미가 되고요. 예.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보다는 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화하겠다. 아. 이런 선언도 되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단순하게 취약계층을 먹여 살리는 정도 그 생존을 위한 그런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예. 복지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예. 그런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행태를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과감한 선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떤 그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뭐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20세기 방식으로 성장을 해서 그걸로 낙수를 시켜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들은 거의 폐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뭐 심지어는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하는 형태로까지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면서 움직이고 숨 쉬면서 하는 것 자체가 다 세금을 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 60년, 70년 세금 내고 살면은
나머지 노후 정도는 정부가 보장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생애 주기별로 국민의 삶을 딱 나눠놓고 그 안에서 맞춤식으로 실천 계획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애 주기를 이제 5가지로 나눠가지고 돌봄, 배움, 또 일, 쉼, 노후까지를 전체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건데 그걸 대상자별로 본다면 그 유아기, 보육부터 시작해서 학령기의 교육, 또 청소년기의 성인기의 일자리, 또 직장과 그 쉬는 부분까지를 국가 보장하고 또 노년기에 이 노소득 보장까지를 국가 다 해주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복지를 통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5만 개가 창출된다든지 또 국민들이 그 고정 지출을 자기 개인 돈으로 안 해도 되게 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더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회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로 돌아가고 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그야말로 선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분배와 성장을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분배의 대척점에 있는 게 성장이다. 이래서 항상 갈등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이 주머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주머니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소비를 해야지 다시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투자가 되고 고용으로 되고 해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혁신성장 쪽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 복지국가가 잘 돼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경제학자인 베버리지의 얘기인데 유럽은 서구 국가들은요, 1960년대, 70년대 복지국가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때의 서구 국가들의 소득이 1인당 그 GNI라고 하나요? 1인당 개인 소득이 10,000에서 15,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서구에서도 이제 우파 정권이 다시 집권한다고 얘기하는데 우파와 좌파가 교대로 집권해요. 그리고 지금 그 지난번에 한번 그리스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 그거는 관광이 굉장히 주된 그 소득 원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었던 거예요. 그게 복지가 늘어나서 그게 무슨 복지 파퓰리즘이다. 이거는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부패도 심했죠. 가진 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그렇죠. 막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어떤 그 이념적 관점에서 이렇게 진영 논리를 나누는 건 이 복지 정책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생애 주기에서 이제 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노동 시간을 1,890시간까지 다운을 시켜보겠다. 지금 2,1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2,100여 시간이죠. 그러니까 1,890시간이면 이제 52주로 나누면 주당 대개 36시간 정도, 36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탄력 근로제가 도입되면 이제 그건 물릴 땐 또 좀 일도 많이 하고 좀 유연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좀 그래서 아까 쉼의 문제, 이거 우리는 항상 일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시대의 이른바 압축성장, 그걸 통해서 많이 번영을 이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아까 분배를 통해서 소득이 늘어난다는 개념처럼 충전이 돼야지 뭔가 사람이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의적이 됐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차나 연차 이런 건 꼭 써야 돼요.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일만 하는 이런 쪽에서 개념은 우리가 탈피할 때가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한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애 전 주기별로 이렇게 결제진 거라서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이제 작년에 90%만 지급하다가 이 상위 10%까지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만 5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세까지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올해 9월부터는 이제 7세까지, 7세 미만까지도 지급을 해주기로 해서 대상을 더 넓히는 정책도 했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현재는 한 20%인데 2021년까지는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가 돼 있고요.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이게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 부분도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20만 명을 늘리겠다라든지 고등학교 의무 교육도 이제
이제 조기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비용이 한 2조 들어갔는데 예. 2조를 투입하면 사실 학부모들이 그만큼 비용을 덜 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른 딴 데 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걸 통해 갖고 16만 명의 중소기업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재직 기간들 한 5년 동안에 3천만 원을 적립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34만 개가 만들어지니까 예. 뭐 그야말로 꽁묵고 알묵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복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예.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 굉장히 지금 인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 그 휴가 가면 한 10만씩 정부가 더 주는 건데 그 대상 또 수혜자를 10만 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예. 거고요. 또 읍면동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도 한 개씩 다 만들겠다. 이런 이미 발표한 생활 SOC 확충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아동이 포용국가의 주춧돌, 돌봄 체계의 핵심은? 자, 이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돌봄 정책을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동 수당을 7세 미만까지 확대를 해서 그래 좀 그 진행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요 4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이제 한 살 더 어린 6세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뭐 올해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아동 수당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 그 이렇게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 일단 뭐 대상 자체가 1년이 더 늘어나니까 예. 또 거기 걸린 사람은 이제 60까지만 받을 줄 알다가 이제 70 미만까지 하니까 1년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태어나는 아동들 또 지금 현재 1, 2, 3, 4세 아동들 모두 다 이제 계속해서 더 받게 되니까 그만큼 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이전소득, 국가 이전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예. 아동수당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국군의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어린이의 건강돌봄 사업 같은 것들도 예. 다양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아이 키우는 비용은 국가가 더 이상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선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남성 육아휴직자들 그 현재보다 40%나 늘리기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뭐 여러모로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육아가 그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육아가 이제 여성들의 그 이제 전업이 아닌 거죠, 이제. 예. 그 육아휴직제도라는 게 헌법 11조의 평등권하고 관계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성들은 모든 부담을 다 하고 일도 해야 돼. 직장 예. 생활도 하고 육아는 다 여성들의 몫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남성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늘어난 추세예요. 예. 결혼 안 한 이유가 결혼하고 또 출산을 잘 기피한 이유가 아기들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육아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육아휴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해야지 출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출산을 장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육아휴직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얼개를 말씀하셨지만 2022년까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0명 중에 8명을 방과 후 돌봄 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거는 뭐 여성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력 단절도 좀 예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해서 그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어떤 아동도 국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동 보호 체계의 혁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모들한테 어떤 안도감을 주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설명해 주시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 열세 아동이라 하죠.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열쇠를 목에 걸고 기다리는 아동들 예. 또 그나마도 집에 돈이 있으면 학원 3개, 4개 뺑뺑이를 돌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80만 명의 아동들이 이제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런 국가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여성 취업률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취업하고 싶은 여성들이 아이 돌봄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철학과 방향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혁신도 상당히 저는 안심이 되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예.
단순하게 무슨 범죄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고 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들의 이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도입한다든지 그렇죠. 또 이미 어린이 병원비는 입원할 경우에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당사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출생을 딱 통보를 하는 제도라든가 또 보편적 아동등록제가 도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이 막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학대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더 이상 안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바람직한 그런 이 일반인들은 예.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아예 뭐 출생 통보제나 비밀 출산제 또 보편적 아동 등록제 이런 게 생소한 언어일 수 맞아요.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미혼모의 자녀들 등록 안 하고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낳은 자녀들 맞아요. 이런 사람은 무국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제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 특히 고아원에서 자라는 시설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나가고 나면 18살짜리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주유소 알바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다니는 세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개합니다. 증세는 안 하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기본 생활보장 방안을 보면 아동 수당의 확대라든가 고교육 무상교육이라든가 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야당들의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 또 보수적인 경제지에서도 이 부분이 좀 허황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일단 2018년도 세계 잉여가 무려 25조나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세입 증가보다 예. 세출 증가가 더 적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계 잉여 부분은 우선 이제 국가가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되지만은 그만큼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예. 복지 확대, 예산 확대를 할 수 있는 그 현재는 상황이 된다. 예. 이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국민들이 그 세금 인상에 동의를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정부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정부가 먼저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내겠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바로-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낸 만큼 혹은 그 이상 돌려받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왜 안 내겠습니까? 우리가 보험도 막 그렇게 돈을 갖다 내면서 언제 보장받을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돈을 막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증세가 없이 네. 이런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최 교수님 저는 결국은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세제 잉여가 세계 잉여가 많이 나왔어요. 예. 세수가 초과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건 매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 이거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소득 구간을 더 이제 단계별로 또 이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예. 연소득이 뭐 2억,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 조금 더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죠. 아니 분배를 갖다가 그래야지 그- 분배가 되는 거지. 하려면. 말로만 분배한다고 얘기하고 세율은 그대로고 우리나라 법인세가 아직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나 법인세 과거에 그 유승민 전 대표도 뭐 증세 없는 복지나 허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또 총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 세금 저항 같은 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제 세금 늘리는 문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도 늘리는 게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아직도 낮아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보유세 같은 걸 올려야지 주택 정책도 그리고 이 아파트 부동산의 가격도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 뭐 재산세나 이런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들한테 그 돈을 많이 세금을 더 내라는 거 걷어야 아니에요. 되는 이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기득권들, 예. 소득 상위 계층들이 오히려 이게 또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아까도 두 분 다 말씀처럼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 뭔가 자꾸 누수가 많고. 예. 그 서구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내야 자신의 노로 보장이 많이 되는 돌아오니까. 거니까. 근데 예.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하는 거. 예.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사이드가 대단히 지수가 낮아요. 투명 예. 지수가. 그런 것들 빨리 고쳐야지 한국 사회가 평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네.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고 또 가진 자들의 저항들이 있으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국 그 전망하고 계세요? 시민들의 개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냐 문제예요. 지난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도 국회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예. 촛불 민심이 아니었으면 전혀 안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1야당이 아주 보수적인데 뭐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개혁에 대단히 좀 뭐 소극적인데 예. 국민들 그 시민들의 어떤 개혁 에너지를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 예. 이게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안 열리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건 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부유세들을 갖다가 그렇죠. 늘린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미국도 그런데요. 공화당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고 폭스뉴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세금이라는 게 과연 뭔가 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다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위원장 그리고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